안녕하세요. 앞으로 2번 남았는데요. 오늘 포함해서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베냐민의 기술복제 논문을 다룹니다. 원래 2번, 최소 2번은 다뤄야 하는데 한 번에 끝내기 때문에 미리 읽어오시면 좋고, 사실은 미리 읽어오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기 들어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파트에. 마지막에? 오늘은 로버트 휴지의 새로움의 충격, The Shock of the New의 첫째 장, 기계의 천국, The Mechanical Paradise를 다루는데요. 그 다루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마르크스를 했죠. 막스. 거기 그 자료 여러분들 저기 출력해서 받았죠. 여기서 몇 군데 다룬 뒤에 그다음에 로버트 휴즈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마르크스는 지금 우리가 그 주제들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산업화, 그리고 대도시, 대중, 그리고 합리화. 네 번째 주제가 소유와 물화. 각각 주제에 2개씩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합리화는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다뤘는데요. 두 번째 그 자료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스입니다. 제가 올려놨는데 보셨나요? 네. 그 첫 부분만 보면 돼요. 한 15분 정도. 네. 그래서 인간이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오히려 인간을 이용하는, 지금도 그것을 오늘날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수도 있겠죠. 예, AI 시대에 지금 기회와 불안, 이게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네 번째 주제 소유와 물화는 오늘이 아니다. 네 번째 소유와 물화는 뭘 다뤘습니까? 카프카의 변신을 다뤘고요. 그리고 우리 잠자라는 주인공이 바로 소외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를 다룬 거예요. 소외된 노동. 그래서 카프카와 막스 이렇게 다룬 겁니다. 자, 오늘은 새로움의 충격인데요. 여기서 다룰 것은 로버트 휴즈의 그 텍스트, 그 새로움의 충격이고, 두 번째 텍스트는 베냐민의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에요. 그 베냐민이 우리 두 번째 주제였던 대중 대도시에서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그 모티프들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충격 체험이 규범이 된, 충격 체험이 보편화된 시대가 현대이다. 그건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수공업적인 경험이 위축되었다. 그래서 모더니티의 정의, 한마디로 말하면 경험의 위축. 경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쪼그라드는 거죠. 그 자리를 이제 쪼그라든 자리를 차지한 게 체험이죠. 근데 체험의 본질은 충격 체험이에요. 그래서 충격 체험의 예를 그때 좀 살짝 들었나? 그게 나중에 센세이션, 거기 센세이션이라는 단어는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안 나오지만 보드리아르, 장 보드리아르, 프랑스 사회학자가 쓴 소비의 사회, 그리고 시뮬라시옹. 예. 그래서 나는 시뮬라시옹으로까지 연결시켜요. 그게 1980년에 쓰여졌는데
오늘날 시대 용어로 쓰자면 이것이 충격 체험에 뭐랄까 해당하는 어떤 용어들이에요. 예. 딥페이크라 할까 오늘날? 예, 페이크 뉴스. 벌써 시뮬레이션에서 시뮬레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원본이 없는 재현이라는 뜻이에요. 예, 미키마우스가 쥐하고 상관이 없듯이 예, 아주 어렴풋이 연결은 되는데 완전히 독립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뭘 재현 이미지라는 것이 있었던 거 현실의 것 실제 이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현 없이 이제 그 원본 없이 이제 재현하니까 그걸 이제 시뮬라싱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텍스트인데 어렵기도 하고 근데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보드리아르의 생각에 따르면 기호와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시뮬라스형의 지옥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겪게 돼 있다. 그런데 기호와 이미지가 넘쳐난다는 것만 가지고 그 조건으로 시뮬라스형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자본주의적 틀, 그 프레임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예. 오늘날 그 딥페이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 인간의 탐욕, 근데 그 탐욕이 원래 인간이 탐욕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 탐욕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힘인데요. 달리 보면 욕구라고도 하고, 욕망이라고도 하고, 원망이라고도 하고, 뭘 바라는 거죠. 그건 생명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이제 들여다보면 정신 분석도 필요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뮬라스형 부분은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할당된 부분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집에서 누락된 부분 나중에 추가로 인쇄해서 드렸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 강의의 이 연속으로 다룬다면 어떤 것들을 다루는가. 그래서 그걸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 텍스트와 그러니까 지금 모더니즘에서 똑같이 큰 주제가 있고 그리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텍스트 자료가 2개씩 있습니다. 예. 그걸 다 다룬 다음에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다룬 다음에는 오늘날의 그 사회 컨템포러리 그냥 요새는 우리말처럼 그냥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컨템포러리 이렇게 그게 현재의 오늘날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던, 포스트 모던, 컨템포러리 컨템포러리 시작을 저는 2001년으로 봤어요. 그 9.11 테러 예. 그래서 테러의 시대로 일단은 이제 2000년대 밀레니엄 이후로 많이 인구에 회자했죠. 근데 지금은 테러란 말도 이제 너무 보편화됐으니까 그런 말을 안 써요.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인류세의 시대, 안트로포세네, 아니면 딥페이크의 시대, 뭐 이렇게 붙여도 되겠고, 우익 포퓰리즘의 시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극점에 달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큰 덩치로 이런 식으로 모던, 포스트 모던, 컨템포러리 이렇게 다루는 게 이 강의 커리큘럼 그 프로그램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앞부분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만. 예. 모더니즘이 뭔지를 알아야만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막스. 자, 오늘 큰 주제가 뭐였죠? 새로움의 충격. 예, 충격이죠. 새로움의 충격. 예. 그 충격 체험. 그게 연결되겠죠. 지금 제가 왜 계속 이런 걸 반복하냐면요. 이 큰 주제들이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제 모더니티가 뭔지 나 이제 말할 수 있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도 이제 알겠어. 조금.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이 강의, 모던, 포스트 모던을 다룬 이 강의는,
객관적인 게 없어요. 모든 강의가 보면 그 사람의 정신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이 강의를 주제통합형 교양 과목으로 이화에 대해서 개발할 때 이미 우리는 야심차게 전 세계의 교양 과목 중요한 것들을 다 참조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그런 데서 어떻게 그 모더니티를 다루는가 다 참고했고 이 개발한 사람이 3사람, 4사람 정도인데 예, 그래서 그 뒤로 매 학기 강의를 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요. 예, 초반전에 이게 좋은 강의라는 평이 나서요. 교수들 대상으로 시범 강의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 강의고 그리고 제가 그 사이버 캠퍼스에서는 그 피드백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모니터링을 위해서 하는가 봐요. 예, 그래서 모범 강의로 추천되기도 했어요. 몇 개더라? 한 학기에 교양 과목 열리는 그 중에서 5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수백 개 중에서 5개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개미처럼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발제했던 걸 제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뜯어고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뜯어고치는 것들이에요. 심각한 오류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걸 볼 텐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막스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막스의 소외된 노동, 소외 물화하겠죠. 소외 이면이 물화입니다. 그 소외된 노동으로 지금 카프카의 변신을 읽는데 반발을 하는 동문학자들이 많을 거예요. 뭐냐면 막스의 뜻이 끼워 맞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신의 의미 이런 거 다 짚어봤어요. 그 다음에 주인공 잠자의 죽음의 의미 등등. 체험화법, 내면 독백도 조금 맛봤고요. 그래서 저는 막스로 풀어내는데요. 막스의 소외된 노동 기억나십니까? 노동자는 일하면 일할수록 자기를 파괴하게 되는 이 역설. 자, 자본은 노동 없이 생겨나지 않죠. 여러 이론이 있죠. 어쨌든 노동가치설에 바탕을 두고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전파 경제학을 전부 비판하면서 시작하죠.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세이, 이런 사람들, 존 로크.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국가의 부를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경제학자들이에요. 자, 막스 앞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멜서스도 있었다. 인구론 같은 거.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전제하고 있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 경쟁이라든지 사적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바탕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명해야 할 것을 설명을 안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적 소유가 생기고 경쟁이 왜 치열해지는가? 그거 파고 들어가면 마르크스주의적 그 정치 경제학에 따르면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도 그렇죠. 저는 이제 대학 들어와서 그때 무한 경쟁이란 말이 화두였어요. 총장이 한 학기에 한 번씩 전체 교수를 하는데 무한 경쟁이란 말을 여러 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쯤 졸면서 그걸 적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경쟁 그러지? 그러니까 이화여대도 그러니까 순위에서 대학 평가에서 밀려나지 않고 퇴출되지 않으려면, 그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경쟁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에 거슬렀어요. 그 깊이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쟁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성적을 안 매기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경쟁시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 친구, 그 한국인인데요. 지금 유럽인문 아카데미 지금 대표다. 그 사람 딸인가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우리 월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6살에 이제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관찰해 보니까 아주 뛰어나거든요. 근데 정신적 능력, 그러니까 뭐 그 알파벳을 쓰고 이런 거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은 그 보모 내지는 그 들어갈 학교의 선생님이 그랬나 상담을 받거든요. 받는데 안 된다. 예. 왜냐하면 몸이 좀 왜소했거든요. 자, 머리는 뛰어난데 몸이 왜소하면 어떻게 돼? 이제 질투를 받고 왕따를 받기 쉬워요. 그럼 애가 상처를 받게 되고, 이거는 아예 건강한 지금 그 발전, 그 성장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험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조기 입학을 안 시키는 거예요. 독일이 이제 경쟁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세계 그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 뭐 그런 평가하는 게 있죠. 그 핀란드에서 했나? 거기서 독일은 처음에 중하위권이라서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1, 2등 한 데가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한국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이제 그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별로 부러워할 게 없다. 이들은 사교육에 미쳐 있고 완전히 그 광기. 그런데 그때 제가 KBS에서 인상 깊은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아마 세계 1위? 예. 그런데 약간 물음표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제가 그때 녹화를 해뒀는데요. 근데 대학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론식 수업에서 토론을 못 하고요. 예. 뭐랄까 창의적인 주제를 가지고 리포트를 못 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기 이 왕으로 키워놨기 때문에 애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뭘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예력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책읽기를 이제 기피하고 이게 짧은 그런 영상이나 그러한 텍스트에 익숙해지다 보면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는 뭐랄까 긴 호흡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 읽기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게 역설 아닙니까? 문맹률은 이게 완전히 제로에 가깝게, 그래서 누구나 다 학교 교육을 받는데 정작 책을 주니까 못 읽어. 이게 읽긴 읽는데 이해를 못해. 이게 문해력입니다. 문맹률과 문해력의 이 역설적인 상황을 아십니까? 우리는 다 고등교육,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읽을 줄은 알아. 근데 읽은 걸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해. 공무원 하면 공무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그 사흘이면 하루 이틀 사흘이 3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4일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이게 지금 오늘날 나오는 뉴스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읽긴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담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지난 4개월 동안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2명, 그러니까 전부 저 포함해서 3명이 천도교 경전을 새로 번역했다 했잖아요. 물론 이제 수훈 초지후에 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인데요. 가만 보니까 각 교구에서 그걸 채택해서 쓰는지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그 옛날 경전을 그냥 쓰거든요. 근데 옛날 경전 오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 기독교에서 그렇잖아요. 이 주일 예비를 볼 때 먼저 성경 구절 하나를 오늘 뭐 고린도전서에서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읽겠습니다 하고 쭉 읽잖아요.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이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6년에 지금 만들어진 것이 지금 70년 만에 지금 새로 지금 가로쓰기로 해서 지금도 그 새로 쓰기 경전을 표준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종교의 내부인들은, 그러니까
이거 저기 경전의 의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야? 그냥 외우는 거예요. 예, 외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생각이 기억이 나는데요. 할머니가 이게 점을 잘 치셨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 성전을 사가지고 그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고민하고 막 그럴 때 그거를 쭉 읽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반야 바람일타 신경도 다 외웠고요. 예. 그때 막 그 경전에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나무아미타불부터 시작해서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경전의 그 뜻을 가르침을 그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없고 무조건 외워라. 그리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처님이니까 발음을 잘못했다가 넌 큰 화를 입는다. 막 그런 게 각주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 그때 외웠던 게. 근데 그때는 그냥 제가 그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뭔가 유안을 얻으려고 경전을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위안을 얻는다. 이 삶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가 기댈 때를 필요로 하는데 귀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그런 보편적으로 그런 기능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천도교 행전 지난번 저기 한강교회 가서 제가 갑자기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 경전을 읽잖아요. 그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용담유사. 그 용담유사에 흥비가가 있어요. 그 이제 시운 벌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용담유사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와리자질 아이들아 경수차서 하여서라. 못 알아듣죠? 지난번 제가 모토로 썼던 거 너희라 무슨 팔자 볼로자득 하단 말가 못 알아듣죠? 이제 그거 오른쪽에 다 이제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새 경전을 보시면요.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너희가 무슨 좋은 팔자라고 노력 없이 저절로 얻겠느냐. 그러나서 그렇게. 그게 볼로자득이거든요. 경수차서 아이들아, 와리자질 아이들아, 그 경수차서 아이들아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경전을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주문 외듯이 외우는 거야. 주문 외듯이. 경전을. 자, 그래서 내부인들은 어차피 새로 나온 경전을 치워둘 거예요. 이렇게. 그냥 먼지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 일반인들, 그들은 어차피 좀 낫겠죠. 그런데 이게 뭐랄까, 165년 전 글이기 때문에 좀 낯설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왕이지 얘기, 뭐 주렴계 이야기 뭐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의, 주해가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데도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 성경 그 새로 나온 성경은 계속해서 번역이 나오잖아요. 그 뭐 새번역, 뭐 공동번역 등등. 근데 그건 대충 이해가 되고 하지만 좀 애매한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건 해설을 안 해놨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따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 책을 보거나. 그래서 별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부인들은 주문 외듯이 경전을 외우는구나. 그 뜻이 뭔지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본인들한테. 자, 새로운 사람들은 어차피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조금 낫는데 현대어로 썼다지만 결국은 역사적 뭐 그런 교리적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똑같으니까 한두 페이지 읽다가 그냥 하품하고 떠나갈 거구나. 그러면 이번에 경전 번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 시각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그 새 경전을 이렇게 경원시하면서 한쪽 편에 치워두고 먼지가 쌓여가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송부받은 것이. 그래서 그 인상이 지금 밖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볼 수 있죠? 왜? 무상이에요. 다 드렸어요. 아마 결석하셨나 보다.
예,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드렸어요. 아유, 안 나왔어요? 실장님? 자, 이게 수업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부르시고요. 자,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거예요. 국고 시험을 받았거든요. 8,000부를 찍었다는데요. 각 교구가 이제 배달은 됐는데 그걸 채택하느냐 마냐는 교구장과 교구의 그 교인들의 그 분위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원래 경전에다가 이걸 갖다 같이 써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딱 치워놓고 경원시란 말 아세요? 예. 존경하는 마음으로 멀리하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멀리하다. 죄송합니다. 예. 경원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경원시하는 그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이기도 하죠. 겉으로는 존중하는데 속으로는 경멸하는 거죠. 무시해버리고. 이런 태도.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렇게 키워왔어요. 호모사피엔스가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그 점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서 10년간 아이 키우면서 지내봤는데 솔직성, 정직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가늠을 못 잡아요. 그래서 모임 갖기가 힘들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서로 몰라요.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그냥 떠드는 놈들만 계속 떠들고요. 그리고 모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가 민주주의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고 이게 공동체의 문제인데 이게 소외된 노동하고도 관계된다니까요. 자, 경쟁, 소외된 노동의 핵심이에요. 경쟁을 시켜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게 자본주의의 원칙. 겉으로 내세우면 뭐라 하겠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부르주아 모더니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부르주아 모더니티, 공리주의, 그레이트 그라인더나 바운더비가 지금 했던 설교, 그것을 지금 뒤집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내재 비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아니다. 거기 시시주프한테 수업 시간에 물었다잖아. 이 국가가 2만 파운드를 지금 갖고 있다. 진짜. 그럼 너는 부자 나라에 사는 게 아니냐? 시시주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슬리어리 공마단, 그 집 나간 아버지의 그 딸, 아니 그 부요? 그 돈을 제가 갖고 있다면 몰라도 그게 나라가 부유하다고요? 그게 내 게 아니라면 그게 나라가 부유하든 말든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정답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다는데 나는 지금 굶주리고 있고 경쟁이 시달리고 있고 지금 청년 실업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라면 세상 망해라 이런 뒤에 심정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티를 다루는데 여러 양상이 있는데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벤자민의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도 보면 거기 소wen이 이런 말 안 나와요. 노동은 나온다. 그게 이제 분절화된 노동의 모습, 그 충격 체험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지금 찰리 채플린이 보여주잖아요. 건베이 벨트 앞에서의 미숙련 노동자의 노동. 이게 충격 체험이에요. 충격 체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룰 기술복지 논문은 바로 충격 체험이 보편화된 시대에 그 사람들은 지금 위험에 빠져 있고 소요에 지금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적합한 그 예술적 매체가 영화예요. 왜? 영화는 바로 분절을 바탕으로 몽타주의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격 체험이. 그래서 그 맥락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안 들어올 건데 그게 잘 읽어보시면 나와요. 지금 위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지각 구조에 가장 상응하는 예술 형식이다. 뭐가? 영화가. 그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제가 그것도 진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자, 소설이 길었는데요. 지금 벤야민의 파사주 프로젝트는 벤야민의 미완의 주저입니다. 그 후기 벤야민의. 근데 노트 묶음을 A, B, C, D를 좀 매겨놨는데 X가 바로 막스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읽어보면서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막스가 표현했다는 걸 벤자민이 발견했습니다. 자, 이런 학자들이 당시에 뭐 벤자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 브레히트라는 극작가도 내가 막스 공부하는데 10년 투자하겠다 이렇게 결심은 피력한 적도 있고요. 예. 근데 늦게 시작했는데 완전히 이게 그 청년기까지 다 지내왔잖아요. 근데 이미 그 글도 썼고요. 생각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막스가 했던 게, 아, 내가 생각했던 걸 다 했네, 이 사람. 예.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예. 그,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볼까? 예. 거기, 두 번째 페이지에, 둘째 그 단편이라고 프라그멘트라고 하거든요. 예. 한 두 번째 노트. 혁명은 집단의 신경 감흥이라는 이론에 대해. 자, 혁명은 집단의 신경 감흥이다라는 명제가 기술복제 논문에 나옵니다. 앞부분에 나와요. 보면 각주에 나와 있어요. 혁명이란 무엇인가? 예. 집단의 신경 감흥이다. 그래서 컬렉티브의 에네르바시온. 신경 감흥이란 그 번역이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유기체에 신경을 집어넣음으로써 비로소 그게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감각을 갖기 시작하고, 예, 그냥 살덩어리, 그냥 피만 있어가지고 그게 유기체가 아니에요. 그게 신경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죠? 요새 이제 뇌과학, 신경과학 공부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공지능 이야기. 예. 그래서 집단의 신경 감흥이에요. 이게 개인이 아니에요. 혁명은 집단이어야 돼. 개인이 하는 건 혁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인용이잖아요. 자, 마르크스의 소유된 노동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혁명은 집단의 신경 감흥이라는 생각은 이미 벤자민 자신의 생각이에요. 이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문 앞에 코멘트를 살짝 붙였는데 혁명은 집단의 신경 감흥이라는 이론에 대해 자기 이론이거든요. 예. 근데 막스를 읽어보니까 막스가 지금 인용한 이 구절이 거기 연결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적 소유의 지향은 인간의 모든 감각의 완전한 해방이다. 그러나 사적 소유의 지향이 이러한 해방이 되는 것은 다른 인간의 감각과 정신이 나 자신이 영유할 수 있는 것이 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적인 기관 이외에 사회적 기관이 형성되며 그리하여 예를 들어 타인과의 직접적 교제 속에서 행해지는 활동이 삶의 표현의 한 기관이 되며 인간적 삶의 한 영유 방법이 된다. 인간적인 눈이 조잡하고 비인간적인 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귀가 조잡한 귀와는 다른 방식으로 듣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등. 막스가 이게 출판하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노트를 써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의미 맥락은 이해가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경제학 철학 그 수고, 예, 경철 수고, 별로 그 소외된 도덕이 들어있는 그 전체를 한번 쭉 통독을 하면 좋아요. 우리 이 강의 자료집에 한 3분의 1 분량밖에 안 돼요, 전체가. 예, 막스주의의 세계관, 우주관이 피력되어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출판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막 그 뭐랄까 산만하게 막 끄적거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루는데 사적 소유에 대해서 뭐 화폐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대부분 맥락이 있긴 한데 막 반복하기도 하고 막 노트를 막 휘갈게 썼어요. 예. 이게 출판됐더라면 이게 좀 질서 정연하게 됐을 텐데 거기에 나온 한 구절이에요. 야, 인간의 모든 감각의 완전한 해방이다. 사적 소유란 것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공장, 기계 이런 것들. 그것을 사적 소유가 지금 그 공적 소유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향한다는 것은 공적 소유로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인간의 모든 감각의 완전한 해방이다. 우리가 읽은 데서는 이 노동 마지막에 그 소외된 노동을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뭘 처방합니까? 처음에는 쭉 진단을 했어요. 소외된 노동의 네 가지 차원, 생산물로부터 사회, 생산 행위로부터 소외, 그 다음에 유적 존재로부터 소외, 마지막 동료 인간으로부터 모든 인간으로부터 소외, 이렇게 네 차원, 같은 데 소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로 노동 해방이 보편적 인간의 해방의 조건이다. 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을 높임으로써 이걸 해결할 수 없다. 임금 자체가 사적 소유고 사적 소유가 소유된 노동이다. 예. 이렇게. 그래서 자본과 노동의 모순, 그거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노동이 자본을 만들어내는데 자본이 노동을 탄압하고 파괴하고 이게 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죽이면 노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정도로만, 연명할 정도로만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병들어 죽고, 또 그 노동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 산업 예부인들이 가득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 보충하면 되잖아. 전부 대체 가능한 사람들이라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자,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감각, 다른 사람의 정신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나와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 지식도 공유하면 좋겠죠? 저도 카피 레프트주의자인데, 예. 뭐 내가 학자라고 뭐 이걸 강의를 또 이게 팔아먹으려고, 예. 또 이걸 가지고 이게 상품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데 반대한단 말이에요. 예. 아까 천도국 경전처럼 무상으로 다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 예,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 소유로 만들어야 돼요. 예, 사적 소유, 경쟁, 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들의 교류 형식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소유된 상태에서는 내 개인 귀만 있어요. 그게 또 이게 소유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잠자처럼 극단적으로는 해충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예. 막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의사소통도 언로가 막혀버리죠. 예. 이렇게 사적 소유가 이게 확산되면. 왜냐하면 소유만이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에. 예. 소유가 없는 사람, 무소유의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경제학에서는 노동하지 않는 인간, 실업자라든지 아니면 뭐 창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계산에 안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쓰레기 인간들을 양산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 체제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럴까? 정말 그럴까? 아닌데, 난 자본주의 체제 사는데 어쨌든 나 적당히 일도 했고 이제 연금도 받고 잘 사는데. 그런 이제 반발감이 들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극단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 소외된 노동의 상태가 바로 사회적 약자의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사회적 약자다. 여러분들 여성들 약자입니다. 예? 남성 중심주의에서는 약자들이에요, 다. 근데 자기는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유연애를 할 수 있으면 자기는 굉장히 해방된 사람이라 생각해요. 안 그래요. 가부장 체제가 여러분들 꽉 누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 소비의 자유, 이런 것만 조금 이렇게 숨통을 터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 사회,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 오늘날 사회, 컨템포러리 사회에서 인간들을 맺어주는 정체성은 소비자로서의 정체성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다른 데서는 전부 치고받고 싸우고요. 기득권이 있고 갑질하고 다 그러게. 근데 소비자는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어 보이는 노숙자 이런 사람들은 현대백화점 앞에서 거기 경비원이 쫓아버려요. 예. 어차피 안 살 사람들 있잖아. 예. 백화점을 더럽힐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차단시켜버려요. 누구도 거기에 말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적 소유가 지양되면, 없어지면
모든 것이 공유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고 그러면 이게 공유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간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적. 예, 내 귀가 인간적인 귀가 되고 내가 보는 눈이 인간적인 눈이 되고 예. 그래서 조잡한 귀, 개인적인 귀, 소유된 귀가 아니라 인간적인 귀, 사회적인 귀 이게 되는 거예요. 예.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아주 단순한 차원에서 지금 한 말인데 사적 소유가 지향되면 바로 인간화 된다 이거죠. 모든 것이 인간적인 것이 된다. 그 소유가 왜 문제냐? 비인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경쟁을 시키고 사람을 서열화시키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전부 실업자, 노동자로 만들고 자본가도 여유 없어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노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뭔가? 자본이라는 드라큘라 하나예요. 거기 우리는 그 피를 갖다, 삼노동이라는 피를 갖다, 이 죽은 노동이 자본이잖아요. 노동이 이제 쌓여서 만들어진 게 자본이니까 죽은 노동이라고 마르크스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삼노동이라는 피를 계속 갖다 바친다는 거야. 이거 고리를 끊어버리면 자본도 죽어요. 그렇죠? 드라큘라도 더 이상 피를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게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해결법을 지금 제시할 수도 없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해결을 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죠. 근데 어떻게 해결하려냐? 그걸 논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를 봐야 하잖아요. 그걸 지금 공부하는 거죠, 지금. 그걸. 모더니티, 산업화,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쭉 순차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다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 막스 웨버도 보면 자본주의 찬양이 아니에요. 철제세장, 쇠오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초기 자본가들은 개신교의 그러한 그 훈련을 받아서 그렇죠. 그 이게 금욕적 자본주의, 절제, 성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던 그런 것들 통해서 자본주의를 읽었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 안에서 살도록 강제되고 있다. 그럼 강제 노동이잖아요. 강제 노동이라는 말도 여기서 쓰고 있잖아요. 예. 혹시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읽어보시고요. 3페이지에 참고자료 1이 있는데요. 직업 선택에 관한 한 어린 청년의 고찰. 이 어린 청년이 젊은 막스예요. 막스가 아비투어,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거기에 대한 과제물이래요. 지금도 독일에서 아비투어, 이제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하는데요. 모아놓고 다 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르쳤던 선생이 봐요. 그것도 그 면담으로 아니면 구술형으로 이렇게 논술형으로. 난 논술이 핵심이라고 봐. 이렇게 아무튼 그 논술이라는 것이 또 이제 조작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주요 원칙은 인류의 행복, 우리 자신의 완성이다. 이 두 이해관계가 서로 적대적 투쟁 관계여서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 잘 보세요. 인류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완성, 자아 실현. 그렇죠? 이 두 개가 사실은 현실에서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막스는 양립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 짓지 말라. 이거요. 인간의 본성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완성, 행복을 위해 일할 때에만 자기 자신의 완성을 이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가 단지 자신만을 위한 일에 종사한다면 유명한 학자나 위대한 현인 혹은 뛰어난 시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코 완성된 인간, 진정으로 위대한 인간은 되지 못한다. 역사는 보편적 대의를 위해 일함으로써 스스로를 존엄하게 만든 사람들을 위인이라 일컫고, 경험은 대다수를 행복하게 만든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종교도 모든 이들이 따르고자 하는 이상적 존재가
인류를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바쳤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이런 말들을 감히 폐기하려 들겠는가? 우리가 인류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어떠한 점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짐도, 그러한 짐은, 부담은 모두를 위한 희생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는 빈약하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즐거움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행복은 수백만 명의 것이며 우리의 업적은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살아있을 것이고 재가 된 우리의 유해는 고귀한 인간들의 뜨거운 눈물로 적셔질 것이다. 이게 번역한 거라서 잘 안 들을 수 있는데요. 예. 그 원어로 읽으면요. 이게 번역문이라는 게 모든, 베냐민도 그렇고 우리가 읽는 모든 텍스트도 원어로 읽으면 더 쏙쏙 들어와요. 더 이게 감정적으로. 그래서 번역은 뽀얀 안개가 끼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번역의 의미는 뭐냐? 원문을 이해하는데 당장 내가 원문을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원어를 잘 몰라. 예. 그래서 그 보조수단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은 원문을 대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번역은 원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조 도구로서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원문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번역문만 가지고 이제 읽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뿌연 거야. 계속 뭐가 끼어있어요. 예. 뭐가 뭔지. 예.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수업에서 발제 맡은 학생이 원문을 안 읽어. 베냐민 기술복제 논문. 근데 어느 학기인가 한 학생이 도서관에서 그 원문을 찾아가지고 읽으면서 발제 준비를 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하는 말, 원문을 읽으니까 이렇게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예. 그게 진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원문을 읽으면 더 감동적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번역은 성실하게 했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유인하 대표인 윤영식 선생님이 어디 소외된 노동을 가지고 지금 하니까 경철 수고를 가지고 중앙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거에 저한테 인상 깊어가지고 보내달라고 했더니 PPT에서 이 부분만 떼어가지고 주더라고. 전체를 다 주면 좋을 텐데 저는 카피를 다 주지 않는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막 그것만 해당 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따온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텍스트로 풀어낸 겁니다. 예. 자, 인간의 목표가 뭐예요? 첫째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예. 근데 직업을 지금 선택해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걸 좀 고려해야 할까? 지금 그거예요. 하나는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그러한 직업. 예. 많죠. 예. 난 소방관이 되겠다. 난 뭘 하겠다. 뭐 환경 운동가가 되겠다. 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완성. 자아 실현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대개는 사람들은 후자를 택하죠. 그렇죠? 전자는 후자하고 일치하면 좋겠지만 굳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자를 택했다가는 어떻게 돼? 후자가 밀려나면 그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되게 후자를 택할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막스에 따르면 합치한다는 거예요. 예. 즉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 그런 직업을 택한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는 만족감도 크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것이고 자아 완성을 이룰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전자, 즉 인류의 행복을 이게 접어둔 상태에서 자기 완성만 추구했다가는 그거는 똑똑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고등학생이 이걸 썼어요. 고3 때. 막스가. 그리고 대학에 와서는 그리스 철학, 누군지 갑자기 생각 안 나. 헤라클레이토스 같은데요. 그 연구해가지고 그 박사논문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인문학자예요. 우리 화폐장에서 봤죠? 예? 그리스 타이먼, 아테네의 타이먼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에서 인용하잖아요. 예? 화폐의 전능성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괴테의 파우스트 일부에서 내가 육두마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육두마의 힘은 내 것이 아닌가라고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죠.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엥겔스도 좀 이게 수준이 높더라고요. 보통 인문학자 한 10명 합쳐놓은 것보다 더. 그래서 당대에 이 문학 작품을 두고도 토론을 했습니다. 예. 반뒤링론 막 이런 글들이 있어요. 편지로 막 주고받은 거 보면 대단한 인문학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사회과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여성학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젠더 스터디스 그게 미국도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독일에서는 동문과에 속해 있어요. 동문과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문과죠. 예. 즉 인문학에 속해 있어요. 인문학에 그 여성학 공부가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화여대 처음 생길 때 사회대에 생겼어요. 사회대에 생겨서 나쁜 건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인문 정신이 빠진 상태에서 여성의 문제를 서약적인 고찰만 하게 되면 그냥 통계조사로 끝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고 해마다 변동 추이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어떠고 저쩌고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죠? 네. 이 지점에서 제가 인문학은 그러면 왜 합니까? 사회과학에서 다 지금 막스주의나 여성주의나 다 하는데 지금 막스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제대로 된 이러한 사회 문제를 다루려면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 제대로 된 이론. 근데 우리는 사회과학적인 걸 너무 숭앙해. 너무 추앙하고, 예.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테리 이글턴도 영문학자예요. 예. 지금 우리가 다루는 많은 오늘날 전 세계적 글로벌 차원에서 이론, 시어리를 다루는 사람들 이름을 대면요. 대부분 인문학자들이에요. 대부분 인문학자. 엊그제 읽은 사람은 내가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이 토니 모리슨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죠. 그 사람 전공이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영문학 같은데 누가 빨리 찾아볼래요? 예, 적어도 사회과학 하는 사람 아니에요. 토니 모리슨이 한 말이 인상 깊어서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누가 인용했어요. 한국인이.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자유를 가진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자유이다.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해돼요? 예. 토니 모리슨. 그러니까 노벨상 받았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인문학자들. 예. 최근에 작고하신 사람도 인문학자일 걸 누구야? 프레드릭 제임슨. 예. 이 사람 이제 아도르노 공부하다가 벤야민으로 나중에 돌아왔는데요. 예. 주디스 버틀러는 뭐야? 영문학자 아니야? 그죠? 그럴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바로 여성주의든 포함해서 이론을, 물론 이제 막스주의는 인문학적 이론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사회과학이 필요하긴 한데, 정치경제학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문학적인 바탕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문학이 퇴물이 돼가지고요. 예. 사실은 세상에서 지금 많이 떠드는 인문학은 누가 말했듯이 주례사 인문학들이고요. 제대로 된 인문학을 하려면, 제대로 된 인문학을 맛을 보면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테리 이글튼이 한국에 한번 왔었어요. 2000 몇 년인가? 근데 내 제자가 그때 국문과 출신인데 베냐민 공부하겠다고 대학원에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스터디도 했고, 그 베냐민 선집이 그 친구가 리더가 되는 바람이 됐어요. 쭉. 제가 독일어로 된 거 번역해서 올려야만 2주 후에 우리가 만났을 때 스터디를 하잖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고맙다고 썼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대학원 수업을 이제 들어야 한대요. 그래서, 아니, 대학원 수업을 한두 번 결강할 수도 있지. 이글턴 강의는 지금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어. 지금 교보 빌딩에서 한대요. 10몇 층에서. 거기 가자고 내가 옆에서 퇴근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마지못해 따라왔어요. 근데 결과
이 친구가 나중에 취업을 포기하고 유학의 길로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바로 그 강연이었대요. 그러니까 테리 이글턴의 강연을 듣고 강연 내용은 별로였어요. 옛날 거 갖다가 우려먹었거든요. 근데 국내 이제 한국 영문학회에서 이제 초대해가지고 근데 그 분위기를 딱 보고 감화를 받은 거예요. 감화를.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다고 나중에 고백하더라고. 자기가 공부의 길로 가겠다고. 그 전까지는 MBC 시험 본다, 뭐 한다, 막 방방 뜨고 있었는데, 좀 똑똑한 친구거든요. 근데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유학 길로 가겠다고. 집안이 넉넉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제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해서, 지금, 사회인류학 박사를 받고, 한국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필드워크하러. 근데 언젠가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워낙 지금은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쉽지 않대요. 예. 학위한 장소 영국 에든버러 대학 사회인류학과. 이런 말 안 했기 때문에 누군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하거나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연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게 인문학. 종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확 감화돼가지고 삶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예. 참 신기하죠. 예.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때의 지식은 지식이 스칼라로 볼 때,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한 건 여러 스칼라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가장 정보라고 하죠. 그죠? 내지는 페이크 정보, 가짜 정보. 예. 그 외에 뭐 지식,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혜가 뭔지, 위즈덤이 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지금 베냐민이 지금 나눈 거거든요. 전집 6권에 나와 있는데요. 베냐민의 게자멜트 슈리프트는 6개의 지식의 스칼라를, 스펙트럼을 쭉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 지식 중에 지식.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식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철학의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가 지행합일이잖아요. 예? 지행합일. 예? 예. 그걸 이룬 경지예요. 행동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이 바로 윤리와 도덕의 차원이거든요. 그 사람이 인격의 차원이고 정체성의 차원이에요. 예, 말은 많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행동과 말이 일치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행동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1988에 최성만은 뭐 하고 있었느냐. 다행히 저는 이제 유학가 있었죠. 근데 한국에서 제가 교수하고 있었다면 그때 거리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안 나갈 것인가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때 거리로 쏘아져 나온 교수들, 숫자가 많으니까 다 감옥에 쳐넣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바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를 이룬 씨앗들입니다. 네. 그런 행동, 저는 지금 정년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정말 생존에 달리는 갈등을 안 하고 정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다양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갈등에 처해가지고 정말 교수직을 내려놓고 잡혀가고 별별 순환을 겪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주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행복한 삶을 그나마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마르크스의 이 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계급과 계급 대립이 있었던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참고자료 2입니다.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하나의 연합체가 나타난다. 공산당 선언, 우리가 읽었던 엥겔스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황을 쓰고 나 3년 뒤에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커뮤니스트십 마니페스트를. 그게 이제
유럽의 하나의 유령이 지금 배회하고 있다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아주 특이한데요.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공동체의, 집단의 자유로운 발전이 조건이 되는 연합체. 근데 막스주의자, 공산주의자들도 다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들었는데 뭐냐면 공산주의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사회주의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개인도 행복해지고 해방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썼는데 반대로 썼어요.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조건이 된대요. 그 각 개인이 자유롭게 발전하지 못하면 만인, 사회, 공동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 연합체가 바로 사회주의가 꿈꾸는 그 사회라는 거죠, 이게. 이것 말고도 뭐 우리가 이미 다뤘지만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예. 능력에 따라 일하고, 예. 필요에 따라, 욕구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다. 예.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요. 사람마다 욕구가 달라요. 예. 근데 그렇게 한마디로 쫙 정의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연합체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거든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내가 지지하든 말든 어쨌든 마르크스가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난 볼 수 있어요. 즉 개인이 행복하지 못하면 집단, 사회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를 먼저 앞서요. 자본주의도 그렇다. 3만 불 시대, 이제 4만 불로 가는데 너는 행복한 거 아니냐? 하고 은근히 막 묻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내가 그 돈이 없으면 내가 뭐 행복해? 예? 로또 복권 사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그냥 거기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가게에. 예? 그,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받으러 나오셨나요, 오늘? 제가 오늘은 파일로 공유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이거 받아가야지. 자, 좋은 의미도 있는데, 이거 안 받으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 괜히 집에 가서 한 번도 떠들어보지도 않을 걸 막 길을 세고 받아가는 이게 바로 상대적 박탈감인데 이게 자본주의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 소유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파일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이것도 문제예요. 저작권 이게 자본주의적이에요. 예. 저작권 이게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지식이 어디 있어요? 예. 이미 다 성인들이 했던 걸 이게 짜깁기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조금 첨가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자기 거라고 막 그 저작권을 주장하는 그거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아우토렌 콜렉티브라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요. 물론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만 아우토렌 콜렉티브는 뭐냐면 집단 저자. 어떻게 보면 지금 천도교 세 경전도 집단 저자네. 제 이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집단 저자. 그 다음에 게다가 국고 지원을 받았지. 그러니까 무상이지. 여러분 천도교 찾아가가지고 수훈회관 가서 중앙정부에서 이거 하나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빨리 가세요. 좀 막 금방 동의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면서 하나 주거든 두 번만 다 주실래요? 제 친구분들과 오늘 여기 못합니다. 그래서 안 준다면 버럭하세요. 이거 국고 지원 받았다며! 그리고 이게 선교, 포덕이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야양을 떨어야 돼. 제가 천도교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아주 좋은 가르침이고 이거 주변에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근데 경전이 없잖아요. 그러고도 안 준다면 다시 저한테 이르세요. 그럼 제가 파일로 공유할게요. 파일로. 제 강의 스타일이 이러니까 많이 적응하셨죠? 예, 제가 너스리를 많이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필터링해서 받아 들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새로움의 충격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